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당연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으로 응급실 수술실의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발을 동동 구르다 죽어갑니다. 그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지탱해온 대학병원, 상급병원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사명감과 미래 비전을 무너뜨린 결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게 의대 정원 숫자에 집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시장 경제 운운했지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며 곳곳에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민생에 다소 어려움이 아직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는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체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현격하게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내수에서는 지금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민생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4월 달에 4.8%, 5월 달에 5.3%, 그리고 6월 달에 6.0%, 7월 달에 6.3%를 최피크로 해서 지금은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우리 식품, 농산물 이런 쪽에서는 기후변화의 변덕스러운 그런 차원 때문에 충분히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최대한 추석 연휴에 물가를 농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출하를 늘리고 그리고 각종 할인 대책을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민생 쪽에서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TMF 사태. 지금 요즘에 언론에 잘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총리님, 지금 TMF 사태의 피해자들, 특히 판매자들 지금 몇 개 정도의 판매사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피해액은 물품을 판매한 말하자면 입점을 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약 1.4조 정도 좀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금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매출했던 걸 취소하고 그리고 환불을 해주고 한 것은 약 800억 정도 됐고 특히 중요한 거는 9월 10일 이틀 전이죠. TMF 회사들을 회생시키기로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는 대책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것은 좀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그러한 개선책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요
이 거래가 신용거래, 즉 금융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달에 가깝게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른 데다 쓸 수 있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신용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온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개 이런 부분은 맨 첫 번에 이런 온라인 판매 이런 쪽이라는 게 좀 조그만한 소기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흑자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아니 하면서 책임이 정부 책임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의 제도적인 미비점은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0일 정도를 선불로 받은 돈을 말하자면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는 이거를 일종의 에스크로 어카운트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돈은 반드시 우리 그 판매를 하신 분들한테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신용거래 성격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금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부가 이것을 중간에 보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중기부가 보증을 했습니까? 네. 어떤 보증을 했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보증을 하는 그런 식의 어떤 홍보를 했어요. 중기부가 밑에 그 브랜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거래하는 사람들 이거 중기부가 같이 홍보하고 같이 판매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보증 책임이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글쎄요, 그거는 뭐 법원에서 네. 좀 더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기업들이 소규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이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웰페어를 증진시키는 데 그래서 저는 총리님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모든 책임이 이 판매자들이 그냥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가족도 좀 다 거리에 나앉고 있고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이미 줄도산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아까 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선구제하고 후 구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정부가요 이걸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금리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민간에서 있는 금리보다 훨씬 낮췄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4.5% 정도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2.5%짜리도 있죠. 네. 총님 잘못 알고 계세요. 5.5 전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증료를 받고 있어요. 보증료 받는지 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보증료율도 굉장히 낮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0.5에서 1%입니다. 보증료가. 좀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중기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니 저는 뭐 그거는 제가 다 봤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기화로 이렇게 궁박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부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5만 개의 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공동 책임이 인정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선구제 후구상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높은 금리를 지금 5%, 6%를 받고 있어요. 이 시중금리가 지금 3.4%인데 이 말이 되냐고요? 그거는 또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의원님. 어째서요? 아니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그러면 특별히 정부가 잘못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있잖아요. 이게요 미국 같으면요 이게 집단 소송 당할 겁니다. 이거 정부가요. 필요하면 집단 소송을 당해야죠. 그러니 그건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하고 하는 그런 조치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고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총리님. 그분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총리님.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총리님. 없다. 이건 아니죠. 총리님. 원천적인 책임은 그만 얘기하시고요. 네.
이거 문제 있죠. 지금 굉장히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 그렇죠.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위메프에 있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의원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십니까?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책임이 있어요. 자, 첫째. 아니 일부가 도대체 5분의 1인지 6분의 1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네. 이거요. 지금 이렇게 고리대금업 하는 거 맞습니까? 틀린 고리대금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판매자들한테 주지 않은 할 겁니까? 위메프 주인이 문제인 겁니다, 의원님. 계속 그렇게 아니 우리 지금 높게 받으실 우리가 거예요?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면서 모든 거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줍니까? 제 말에 답하세요. 네. 계속 금리 이렇게 높게 받을 겁니까? 아니 지금 충분히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니 도대체 보통 금리보다 2%씩 낮춰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2%씩 아니 그러면은 5.5 의원님은 도대체 몇 퍼센트로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 총리님 조용히 하세요.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님 뭐가 잘한다는 겁니까? 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요. 5.5에서 6%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7%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19%씩 받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말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겠네 진짜로. 총리님 이거 금리요 제거하세요.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돼 이거. 그거는 저희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금융의 논리에 따라서 할 일이지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낮춰가지고 내 요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더 누가 봐도 문제가 생기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국민이 듣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 고리대금은 19%씩 받는 게 고리대금입니다. 말장난하시지 마시고요. 총리님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위메프 사태 알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의원님들? 자,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웃지 말고 조용히 하세요. 피눈물 흘려요. 네? 왜 이런 일 가지고 웃고 그래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자, 이현주 의원님, 그만하시고 질의하시죠. 자, 이제 그만하시죠. 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몇 퍼센트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감독 책임이 있고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오십시오. 네, 경기 의왕시 과천시 출신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악소리가 나고 있는데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은 수출도 좋아졌고 물가도 좋아졌고 민생도 좋아졌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달콤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이렇게 세 분께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나와주시죠.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총리님,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개혁과제 한 가지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듯이 질문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장 잠재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세상 모두가 아는 얘기니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000선을 넘은 게 200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죠. 지금은 얼마냐?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고요. 비슷한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배 성장했고 미국 S&P 지수는 6배가 됐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S&P나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본과 유럽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과 0.17%.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놀라움의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그런 그 팔레스타인보다도 못한 그런 실적을 보이나요? 지금 현재 시점 말씀. 주가라는 거는 항상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이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17년째 2000대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자기 가치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 딱 두 회사만 비교해 보더라도 두 회사가 경쟁하는 HBM 메모리 시장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5배, 6배 정도가 높은데 영업이익도 훨씬 크고요.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27%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보다 자금 조달도 훨씬 쉽고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랑 도요타를 비교해 보더라도 PBR 차이가 엄청 나고요.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액이 171조 원으로 작년보다 27%가 늘어서 사상 최대치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죠.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얘기해달라 하는 말씀이실 거고요. 최근에 이런 뭐 테크 기업에 대한 단기적인 이런 그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가가 또 증시가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는 과거에 계속 투자 쪽에 역점을 둬왔기 때문에 사실 주주에 대한 환원 이런 차원은 상당히 좀 우선순위가 낮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좀 기업들의 경향이 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좀 더 그 소액 주주에 대한 이런 배려,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그런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그 자본의 한계 효율성은 낮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 그런 수익성 이런 것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혁신과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그런 성장의 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인 북한 또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역시 뭐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전에 총리께서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거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연구에 따르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뭐 자기자본 이익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그 90년대 이후에 신생 기업들 숫자를 넣고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원인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거 지금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주주 환원 이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근데 거기에 노력에 부족한 거에는 뭐 그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 제고를 노력하기 위한 그런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또 뭐 재학 요인, 기업 그 또 일부 기업에서는 또 저희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학 요인도 호소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제도나 인프라가 뭐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요 기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투자 예, 많이 이제 아무래도 가계 자금이 가 있고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국내에도 저희가 인프라와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돼서 또 이런 부분에 또 금융 상품적인 측면에서 또 이런 인프라에 좀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같은.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7년째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이유요. 앞서 총리님, 부총리님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만 조금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의 구조적인,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꾸준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 시장 구조다 보니까 수요가 안정적으로 가지지 못한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업, 상장 기업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만 주주 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그동안 기업들이 아직 완전히 좀 부족하게 있다 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총리님 다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주주 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주주가 다수주주에게 유리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 세 분이 말씀 주신 내용에는 다 불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바로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우리 주식시장에 아직도 전 근대적인 신분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해보자면은 내가 월급을 아껴서 어렵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나타나서 내 주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게 아마 뭐 최근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불공정한 그런 그 평가에 기초를 둔 그 이익의 어떤 불균형적인 배분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그 주식시장이 이런 저평가 쪽에 원인의 하나로 이런 주주 환원이 좀 부족하다 했었던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짧은 기간에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고의 가치가 결국 중장기적인 투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재원을 알로케이션을 했고, 오히려 우리 주주들은
좀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그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그 보상을 받게 되겠지만 뭐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이 일종의 그런 리스크에 좀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투자를 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오너들이 그 처음에 회사를 세웠을 때의 대개의 생각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당은 무슨 배당이냐, 전부 다 하여튼 참고 인내하고 계속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때까지는 우리 좀 참자, 이런 그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한 건지는요. 네. 배당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1인 1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처럼 같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례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슬라이드를 띄워주시죠. 두산 밥캣은 영업이익만 1조가 넘는 엄청난 우량 회사입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딸려있는 회사죠. 그런데 두산 오너 일가가 들고 있는 주식회사 두산, 이 지주사는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은 30%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밥캣에 대해서도 간접 지배율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황금 송아지에 대한 지배를 당연히 높이고 싶겠죠. 그래서 지주사가 지분 68%나 가지고 있는 신생회사 로보틱스를 만듭니다.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적자가 나는, 손실 나는 기업입니다. 그 밑으로 밥캣을 옮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들 다 상장회사입니다. 원래 최종 계획은 밥캣을 로보틱스 밑으로 옮겨서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보틱스한테는 이럴 돈이 없죠. 이런 좋은 회사를 살. 그래서 밥캣의 가격은 은근히 낮추고 로보틱스의 가격은 은근히 높여서 합병 비율도 대충 맞춥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지주사가 밥캣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간접 지분율은 현행 13.8%에서 42%, 3배가 됩니다. 두산 오너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출 9조짜리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단번에 3배로 높입니다. 반면에 상장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들은 이 우량한 회사를 다른 회사에게 뺏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사들은 항의하는 주주들한테 야, 열받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팔고 나가,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여기서 롤렉스 시계를 찬 도둑은 누굴까요? 글쎄요, 당연히 그런 데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뭐 대주주에 해당되겠죠. 네, 근데 그걸 실행한 거는 에너빌리티의 이사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 우리 금감원은 증권 신고서를 반려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은 우리 상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사들의 이런 주주이익 침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2009년 삼성일가 구하기 판결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대법원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가 주식회사 지배권을 다른 주주 의사에 반해서 제3자한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긴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사들이 주주에 의해서 충실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이것은 무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건들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버랜드에게는 없던 돈이 전환사채 발행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지만 주주들에게는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들은 주주 이익 침해 면허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사들도 고작 회사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70%의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백주대낮에 이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금감원이 신고서 계속 반려하니까 3배 뻥튀기 포기하고 2배 뻥튀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상법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문제는 하여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과 경영의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가 보기에는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좀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있고 경영 환경 위축 우려를 좀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제출했던 상법 개정안 알고 계시죠? 네, 이사 충실 의무죠.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보시다시피 이사에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고려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2대 때도 다시 발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제가 도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지금 하여튼 의견을 좀 균형 있게 듣고 있고요. 양쪽의 그런 우려를 감안을 해서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올해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추진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언론이 대통령실에 이게 무슨 의미냐 물어봤더니 상법이 소액주주 등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방금 소개한 그 충실 의무 확대 규정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넘겨주시면 법무부는 현 여당 대표이신 한동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일 당시에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법무부 공식 법안 의견에서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원칙적으로 회사 이익과 총주주의 이익은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해드렸죠. 이 상법 개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두산 밥켓 합병이나 LG화학의 물적 분할을 해서 LG화학 주주들의 주식을 35% 가까이 추락하게 한 일이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을 바보로 만든 일이나 이런 일들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그런 일들이 새로운 기업의 환경 하에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장관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뭡니까? 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 그 다음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리의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기업 지배 구조가 개선돼야 되고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제도 또 법령들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률가 간에도 또 여러 가지 우리 상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나온 판례에 대해서도 이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물론 이거는 법무부가 상법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관계 법령은 또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가 저희도 이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께 또 국회에 저희 입장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게 또 경영환경 위축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주주를 실효성에 보호할 수 해야 된다는 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되 또 상법 개정 말씀은
그 상법 체계에 대한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첫째,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법을 바꾸는 것만이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법령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례라든지 이런 우리 기업 지배 구조의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을 저희가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장관님,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 가서 기업인들이 이거 반대 의견 6월 달에 내니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 절대 도출하지 않겠다. 저희가 기업하는 분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제가 말씀하신 그 원문의 전문을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요번에 그 충실 의무와 관련된 지배 구조에 대한 주장이 진짜 A부터 G까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데 또 기업들의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은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이건 기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라고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있는 그 모임이었습니다. 거기서 수백 명이 계신 모임에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주장은 양극단이 있는데 양극단이 있는 분들이 논의를 하다 보면 접점이 생깁니다. 접점은 제가 찾고 있는데 그 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에 대한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그냥 그런 모르게 말하면 기업인들의 이익을 갖다가 원사이드하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법안이 있지 않고, 그런 과정은 투명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접점을 찾아 나갈 거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그 제가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것만 언론에서는 기업인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마치 그 주주의 이익이나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완전히 그 경영계의 측면에 서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라고 의원님도 오해를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만약 소액주주들의 불확실성이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이 일부 발생한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주도 주주 전체 이익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되고요. 소수주주의 이익도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이겠죠. 그거는 주주의 비례 이익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약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여기서 의원님과 논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결국은 중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주 전체 이익을 우리가 그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그게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하고는 저는 그 법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질문 시간을 거의 다 썼는데요.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오늘 제가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거 말고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이거고 종합적인 해법이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상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근래 10수년간 중단됐던 경제개혁, 시장개혁에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저는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진심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내수 진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가계부채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계부채가 크면 가처분 소득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고 눌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했죠. 이 정부 들어서 좀 급증한 건 아니고요. 뭐 그전에도 급증했지만 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별로 관리를 못한 것도 맞죠. 그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재작년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고요. 올해 들어서 다소 좀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근데 네, 최근 저는 들어서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시장에 맡겨서 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높고 경기가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었죠. 그죠? 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분양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매입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 의원님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작년 재작년에 저희 가계대출은 GDP 대비 가계대출 규모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이게 GDP 대비로 가계대출 비율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제가 경착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의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지 네. 모르겠으나 사실은 줄였어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건 맞아요. 오늘 보니까 이복현 금감원장도 그것을 사과를 하셨던데요. 그 말씀은요. 네. 작년 재작년 같은 건 18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 거를 얘기하신 네, 건가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도 최근 거 말씀드릴게요. 네. 1월부터 최근 7월까지 거는 그럼 1월부터 인정하신다. 7월까지 네. 가계대출은 지금 최근에 2018년에 평균 수준을 하회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 주담대가 늘어나는 건 최근에 7월, 8월 달에 주담대가 늘어나는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이 전체적인 부채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최근에 주담대가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경계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 관리나 그런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때 그냥 내버려뒀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책 대출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어쨌든 집값을 떠받치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포비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값이 내려갈 때 조정기에 들어가는 거 그냥 내버려 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을 집값을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게 이 정부에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한 것이고요. 저하고 싸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금리를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수가 안 좋잖아요. 이게 사실은 금리를 이제 내리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금리를 자칫 이제 이렇게 쉽게 내리면 부동산 가격에 또 자극을 줄까봐 잘 못 내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 최근에 시중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정책금리와 관계없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을 또 별로 늘리진 않았어요. 250만 원 어떻게 됐죠? 네, 250만 호에 대한 저희가 스케줄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스케줄을 발표를 해서 근데 최근에 저희가 아시면 공사비가 상승을 270만 원. 네, 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그리고 공급 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8일 날 저희가 공급 대책을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년 동안에 42만 호 이상 저희가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가 대책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270만 원은 차질 없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 부분에 약간의 차질이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8월 8일 네, 그래서 발표했습니다. 주택 인허가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이게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원래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계획대로 이제 늘리기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계획대로 잘 안 된 것 네, 같아요. 계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 지금 보시고 있는 저 파워포인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8월 8일 날 대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건 저희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할 테니까 그 추진하는 걸 보고 다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내수를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수 그게 살려야 됩니다. 문제잖아요. 내수 근데 살려야 가계부채는 됩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고 저는 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가계부채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좀 숫자를 보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네, 안 됐다는 그런데 얘기를 숫자 가지고 여기서 말씀 주시면 자 될 것 같습니다. 내수를 그러면 금리는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내수는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이 저희가 2022년, 23년도가 저희가 위기 상황에 준하는 문제였고 저희가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행히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제가 위기 상황은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수출이 좋아지면 보통 그 다음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투자입니다. 투자 다음에 소비입니다. 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비 투자가 최근에 플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인데 소비 중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는 괜찮은데 문제는 내구재 소비,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이슈, 저소득층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자, 먼저 건설 부분에 있어서요. 건설 투자 부분에서 건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잘 안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88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공급을 좀 땡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문이 좀 더 선도를 해가지고 그 건설 투자 부분에 공공 부문 투자를 늘리고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최근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정화 대책도 지금 9월 중에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 부분은 이번에 추석 민생 대책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그 관광이나 소비 그 다음에 그 할인 쿠폰 이런 걸 그 온누리 상품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비 진작을 네, 하는 노력을 그거 하고 제가 있고 들었어요. 그다음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내수를 살기 위해서 임시투자세 공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구재 소비가 어렵거든요. 내구재 소비하는 개소세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런 법안들을 의회 그 21대 냈다가 다시 22대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정말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관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정책인 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 복지가 아니에요. 그건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4개월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 경로죠, 경로. 그러면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게 좀 그러면 일부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뭘 어떻게 변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쓰자라는 거예요. 근데 온누리나 이런 거나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그것을 야당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아예 듣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하다가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하고 효과가 별로 안 좋으면 검증해보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온누리 상품권은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누가 전 말씀은- 국민을 하재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타협해서 아까 내수 하자니까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내수 중에서 괜찮은 것도 있지만 물론 소수지만 그다음에 온기가 확산되는데 온기가 확산이 안 된 곳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쪽입니다.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은 그쪽을 타겟팅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거기다 아니 타겟팅하는 말씀하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것도 거기다 타겟팅. 그 사용 대상이 훨씬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그게 타겟팅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지역별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요. 네네. 장관님, 거기다 타겟팅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타겟팅하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왜 지금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만들어진 그렇게 거를 만들면 저한테 되는 지금 거죠.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 저하고 말씀하시니까 얘기합시다.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만들어서 네. 하게. 그죠? 전 지금 만들어진 네, 제도를 들어가 말씀드린 보세요. 겁니다. 네. 네네. 아니야말로 온누리 상품 얼마나 씁니까 도대체? 온누리 상품 쓰지도 않으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책은 신중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